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만 강의를 하다가 여기 호텔에 와서 강의를 하려니까 눈이 어리벙벙하고 이쪽 보려니까 좀 힘이 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외국에서 함께 와주신 우리 발표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깊이 알진 못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아마 소냐 류보모스키 박사를 비롯해서 외국에 오신 저명한 학자분들은 이 행복 교육에 관해서 아마 좋은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행복 교육이 이런 거다, 또 제가 그동안 교육감을 하면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행복 교육을 지금 정책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행복 교육의 근거, 이론적인 토대, 이런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또 행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 30분 동안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복 교육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과연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12년 동안의 보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 12년의 스쿨링 과정이 국어, 영어, 수학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는 그런 교과목과 관련된 것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과연 12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준비는 과연 얼마나 시키고 있는가? 여기에서 제가 이제 행복 교육의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즉,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열심히 가르치는 거, 이걸 덜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열심히 가르쳐서 수능 진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필요 충분이 되는 건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이제 긍정심리학의 이론이나 최근의 행복 연구 이론에 따르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은 것이 꼭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하는 이런 어떤 논조로 그런 긍정심리학의 결론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학교에서 유초, 중, 고등학교를 가르치면서 우리 염두에 있는 생각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렇게 유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교과목을 가르치고 수능 준비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나오게 가르치면 그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심어줘서 결국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으면 우리 애가 행복해질 거다. 우리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지금 보통 교육을 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긍정심리학의 여러 가지 결론에 의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런 결론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쪽에서 저의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아이들의 학력을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OECD 여러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탑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그런 의문으로, 질문으로 시작이 됐을 때 이 행복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 특히 행복에 관한 사변적인 연구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긍정심리학의 결론에 의하면 출세 성공,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필요 조건은 아니다. 그럼 뭐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이냐 했을 때 긍정심리학의 많은 최근의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출세 성공, 돈이 아니라 습관 같다. 또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별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즉 이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행복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으면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행복은 어릴 때부터 습관들여야 행복해지고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될 능력이 있어야만 행복해진다. 이런 식의 얘기로 이제 모여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런 연구의 결과를 보면 그 경제학에서도 소득 수준하고 행복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사회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사회 경제적 수준이 행복을 꼭 보장하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심리학 같은 데서 이제는 그럼 행복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냐 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경험적 연구가 많이 시작이 됐고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교육학에서도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 유능한 사람이냐 아니면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 행복한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교육은 엑설런시가 교육의 목표인 것으로 온 세계가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그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부터 엑설런시라는 개념과 더불어 해피니스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엑설런시라기보다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기본적인 조건과 틀로서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만큼 오늘날 저희의 그 행복교육의 뿌리가 되고 있는 긍정심리학의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 경제학에서는 저런 식으로 GDP가 올라가도 국민 행복도는 별로 상승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연구 결과가 경제학에서도 쏟아지기 시작하고 또 미국의 연구에 평균 소득이 올라가도 행복한 사람의 숫자는 거의 변화가 없다. 또 뭐 소득 수준이 올라가도 그렇게 그 행복감이 절대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찾아낸 그런 객관적인 지표에 의하면 돈이 많을수록 돈에 대한 욕심은 상대적으로 커지지만 돈이 많을수록 행복을 추구하는 건 아니더라.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하는데 올인하지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뭐 그 로버트 라이시 같은 사람이 그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결국 돈이 많다는 것은 잘못하면 부유한 노예로 전락될 가능성이 큰 거다. 돈이 많을수록 돈 구매력이 증가하지 행복 구매력은 증가하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행복 연구가 돈과 행복 이거를 넘어서서 잘생긴 사람이 정말로 더 행복하냐, 탤런트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행복하냐, 뭐 그런 연구까지 이제 많이 지속이 되면서 행복, 외모가 잘난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더라 하는 그런 실증적인 연구도 많이 나오고, 또 운이 좋아서 뭐 로또 복권 100억짜리가 됐다 이런 사람들은 100억짜리 로또 복권이 되고 난 이후는 계속 행복한가 조사해 보니까 로또 복권 받아도 받은 그 순간만 행복하지 6개월만 지나면 행복감은 받기 전과 동일해진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아무리 불행한 일을 겪어도 이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불행감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불행감도
6개월 이내면 극복해내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하면서 행복에 관한 심리적 특징이 상당히 많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심리학의 이런 연구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봤을 때 잘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웃는 습관이 많은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이 더 행복하다. 아주 간단합니다. 웃는 사람은 행복하다. 누가 잘 웃냐? 어릴 때부터 웃던 사람이 커서도 잘 웃는다. 아주 간단한 그 행복에 관한 그런 실증적인 연구는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또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 커서도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경향이 많더라. 비가 오는 날 기뻤던 사람은 10살 때 비가 오는 날도 기분이 좋았던 사람은 70이 돼서도 기분이 좋다. 사람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이 정서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어릴 때 화만 내고 짜증내고 까탈이 많은 사람보다는 어릴 때부터 매사를 긍정적이고 즐겁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돈이다 출세다 뭐 이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행복은 습관이다. 잘 웃는 사람이 어릴 적에 잘 웃던 사람이 커서도 잘 웃는다. 웃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릴 때 잘 울던 사람, 어릴 때 자주 슬퍼하던 사람은 거꾸로 커서도 자주 슬퍼한다. 어려서 화 잘 내던 사람은 커서도 화 잘 낸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3살적 버릇이 여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 긍정심리학의 객관적인 연구로 밝혀지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 정도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긍정적인 태도는 어릴 적하고 커서하고 상관도가 대단히 높다. 이런 식의 연구들이 겹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에이징 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의 조건, 뭐 행복의 비결이라고 요즘에 최근 또 번역이 됐던데 그 연구에 의하면 하버드 졸업생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부모들이 돈이 많고 명망가고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하버드 들어왔고 이런 객관적인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이다. 누구보다 가문이 좋지 않고 부자가 아니고 공부도 잘못했던 그런 서민 집단에 비해서 하버드 그룹의 아이들은 훨씬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70년 연구를 한 것이 바로 이거죠. 이 에이징 웰이라고 하는 이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훨씬 더 행복했고 하버드 그룹과 비교된 서민 그룹들은 불행했다?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개인차였지 하버드 그룹이기 때문에 더 행복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개인차더라. 이렇게 보면 결국 하버드라는 데서 그렇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을 좋게 가져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객관적으로 보기엔 갖춘 것 같지만 실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룹 차이가 아니라 개인차다. 그러니까 행복은 이제는 출세 성공 돈 많다라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습관과 능력을 얼마나 갖췄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긍정심리학을 포함한 행복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이제 미국 긍정심리학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회장을 했고 지금도 뭐 저분이 유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2011년에 쓴 플로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동안의 연구를 쭉 요약하면서 이 5가지가 행복의 조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긍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 같다. 돈, 출세, 성공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 존경, 희망, 용서, 배려와 같은 저런 정서 상태가 풍부한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뭐냐? 분노, 시기, 질투, 열등감, 적개심, 저런 걸 가진 사람은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했어도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더라. 저렇게 보면 몰입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좋은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기가 상위 군인이다 이게요. 상위 군인인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하느님이 저주를 해서 내가 상위 군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다리를 바쳤다. 그래서 나는 좋은 일 했다. 라고 자기 자신의 두 다리 없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사는 사람이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긍정적 존재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을 보면 출세 성공 돈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일에 성취를 이루자. 성취의 높낮이가 아니라 좋아하는 일에 하여튼 나는 뭔가 업적을 이루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 이 5가지 조건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으로서의 출세, 성공, 돈은 저기에 껴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심리학, 또 행복에 관한, 행복한 사람의 특징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의 결론이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교육은 지금 아이들에게 감사, 존경, 희망, 용서, 배려와 같은 정서를 가르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과 적개심에 가득 차 있는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것도 우리 교육이 이 어느 것도 지금 올인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긍정적 정서 별로 관심 없고 몰입 별로 오직 공부에만 몰입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 인간, 학교를 다니면서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자기를 이 평생을 지지해 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별로 우리 관심 안 가지고 있고 양보, 희생, 애국, 헌신, 공헌과 같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개념들 교육을 별로 못하고 있고 또 좋아하는 일에 빠지는 걸 우리는 더 걱정. 네가 좋아하는 거에 빠지지 말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 길로 빠져라.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런 5가지 조건을 놓고 볼 때 우리 교육은 조금 이 행복의 조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행복에 관한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육은 좀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품고 끼를 마음껏 펼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자. 꿈과 희망을 품게 하고 끼를 마음껏 펼치고 자신만의 고유한 진로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즐겁고 기운차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우리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품는데 별로 관심을 못 가졌다. 끼를 펼치는 걸 좀 겁을 냈다. 자신만의 고유한 미래보다는 그저 공부 잘하라고 몰아쳤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학교는 즐겁고 기운찬 곳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반대로 저는 행복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품고 끼를 마음껏 펼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진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의 흐름을 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동안의 교육은 우리가 고진감래형 교육이었다. 미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유초, 중고 시절의 행복은 포기해라. 공부만 해야 되니까. 왜? 성공하고 출세하면 행복은 그냥 뒤따라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래도록 조선조 이래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만 가르쳤다. 왜? 공부 잘하면 행복해진다라고 우리는 그냥 믿어버렸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부 잘한다고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동안 우리는 고진감래형 교육을 이제는 조금 행복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교육의 핵심적인 어떤 목표를 얘기하란다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걸 거부를 했습니다. 즉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면 긴장이 풀어져서 공부를 안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학생들에게 긴장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오히려 강조했습니다. 시험을 앞두면 애를 배짝 긴장시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공부를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행복할 때 공부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행복할 때 기억력, 주의 집중력, 창의성, 문제 해결력이 촉진된다는 거 다 알고, 행복할 때 잠을 잘 자니까 성장이 잘 되고, 행복할 때 좋은 어떤 성품이 발달된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행복할 때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 웃는 아이가 웃는 친구를 만나고 우는 아이는 우는 아이끼리 만납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때 얻는 교육적 성과가 더 크다. 그 다음에 행복은 출세 성공 돈이 많으면 공부 잘하면 행복은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행복 그 자체가 하나의 능력이다. 파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살해 죽고 어떤 사람은 파산했을수록 더 일어서자고 오뚜기같이 일어선다. 이럴 때 긍정심리학자들은 그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에 좌절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더 잘 강하게 회복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을 행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를 가르치면서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아이만 신경을 썼지 친구한테 배신당해도 꿋꿋이 살 수 있는 능력 같은 건 안 길러주지 않았냐. 우리 아이가 커서 살아가다 암에 걸렸을 때 암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암에 걸렸어도 꿋꿋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지금 학교를 통해서 못 기르고 있지 않냐. 영어 잘한다고 암 견딜 수 있고, 영어 잘한다고 파산당했을 때 그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당했을 때 그 심리적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학교 다닐 때 가르쳐 주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자. 행복 능력이라는 게 있다. 이것도 좀 가르치자. 이게 행복교육의 중요한 두 가지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목표를 입증하는 게, 행복할 때 문제 해결력 촉진된다, 행복할 때 주의 집중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좀 심리학 교육학에서 많은 증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행복할 때 병에도 잘 안 걸린다, 이런 증거를 보고 오늘 여기 계신 류보모스키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이 노력으로 우리가 행복감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까지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행복교육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냐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이 긍정적 정서를 강화해보자.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정서 중에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두 가지 정서로 나뉩니다. 강의 시간 지났는데 왜 안 끝내 하고 짜증 속에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거 재밌네 하는 분이 계실 거고, 재밌네 하시는 분은 여기에 있고요. 그죠? 왜 안 끝내고 저렇게 오래 걸려? 이 사람은 여기 있는 분들이다. 그죠? 행복교육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한을 품고 적개심을 갖고 좌절, 포기, 낙담, 독단, 열등감, 자기 비하, 충동, 비관, 우울, 슬픔, 불만족, 짜증, 우리 학생들이 이쪽에 있기보다는 보세요. 감사하고 용서하고 양보, 희생, 사랑,
존경, 인내, 희망, 기대, 꿈, 낙관, 호기심, 열정, 몰입, 관심, 배려, 만족, 즐거움, 이 상태에 있게 우리 아이를 전환시키자는 겁니다. 자, 사람은 어떤 때 행복합니까? 분노, 화내고 있는 한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관하고 있는 애 행복하지 않고, 짜증 부리는 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호기심에 차 있고 관심이 많고 꿈, 인내, 양보, 희생, 사랑, 이 상태에 있는 아이는 행복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긍정적 정서에 친숙하고 긍정적 정서의 습관들이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옮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행복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네. 내가 화가 나면 엄마 아버지가 걱정하고 친구가 걱정하고 나도 슬퍼. 내 속에 있는 화를 어떻게 하면 해소하지? 나가서 운동 좀 하다 들어올까?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알고 내가 화난 것은 남에게 행복감을 주지 않고 나도 행복하지 않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화를 풀기 위해서 나가서 축구 한번 하고 오자. 이 아이는 자기의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전환시킬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아이. 이 아이는 행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행복 교육을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 가지예요. 이런 정서의 습관들이게 하자. 이런 거에 습관들이게 하자. 이런 정서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상태를 극복해서 이 상태로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자. 이게 행복교육의 요체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저는 교육이 진행되면 우리가 그동안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고 공부 잘하게 한 거 플러스 이런 행복교육을 추가시키면 우리나라 교육은 전 세계 최고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 학력에 열중해서 학력을 그렇게 높였음에도 우리나라 교육이 비판받는 이유는 학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학력 높이면서 행복 능력도 같이 높이자. 이러면 대한민국 교육은 세계에서 최고 교육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희망과 꿈과 비전, 진로 확신을 가지고 좋아하고 잘하면서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할 때 우리 청소년들은 행복하다. 행복한 청소년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공부 잘했다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가서 물으면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흡사 이것은 외모가 뛰어났다고 너 행복해? 물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뛰어난 탤런트들은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 물어보면 다 행복하냐?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에 찌들려서 공부 불안 때문에 불행한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누가 행복하냐? 희망을 가진 애들이 행복하다. 특히 청소년들은요.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다 행복합니까?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그 자식들이 불행합니까? 천만에. 누가 행복하냐? 아버지가 재벌이건 아버지가 가난하건 애가 희망을 가진 아이는 행복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과 비전, 진로 확신을 주는 일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제가 서울 교육을 하면서 이 5가지로 이 행복 교육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진로 체험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책만 보고 있다 보면 애들이 힘들어요. 경찰서에 관해서 책으로 배우면 그렇지만 애들을 데리고 경찰서에 한번 쭉 돌아보게 하면 경찰서 다니고 나와서 니들 뭐 되려면 70%가 경찰관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 애들 데리고 일주일 후에 은행에 가가지고 돈도 만져보게 하고 금고 열어서 돈도 보게 하면 얘네들이 또 뭐 되려면 나 은행원 되겠다고 그런다.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이때쯤이면 애들한테 여러 가지를 체험시킴으로써 자기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 체험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품도록 하겠다 해서 제가 이런 진로 체험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성 도덕 교육을 활성화해서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상상력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슈바이처가 있었다. 의사였지만 자기가 뭐 잘하면 그냥 부자로 살 수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많이 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추구했던 아름다운 꿈을 공유하게 된다. 인성 도덕 교육도 제가 보기엔 정직해라가 아니라 정직하게 산 아름다운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나도 저렇게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갖는 게 바로 인성 도덕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 교육을 활성화해서 꿈과 희망, 비전을 갖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 아시지만 저는 교육감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책 읽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책 속에 있는 무궁한 세계를 아이들이 알게 될 것. 어떤 수단의 교육으로서 책에 있는 것만큼 더 많은 세계를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독서 교육은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독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복 교육의 일환으로. 그 다음에 진로와 인성과 독서 교육, 저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리소스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과 단체와 회사와 기업이 학교를 도와야 독서 교육도 되고 진로 체험 교육도 되고 인성 교육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에 있는 모든 공공자원, 기업자원 이걸 활용해서 모든 서울에 있는 시설과 기관이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 학습 공동체라는 말을 저희들은 쓰고 있고 수많은 기관과 MOU를 맺어서 학교 학생들이 쉽게 진로 체험할 수 있고 거기 있는 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학교 담장을 푹 낮춰가지고 밖에서도 들어오고 안에 학생들도 밖으로 나가는 이런 교육을 만들려. 그동안에 학교는 서울의 이런 거대 도시에 외로운 섬으로 존재했습니다. 그저 교문을 통한 연육교 하나만 있었습니다. 학교는 섬이었는데 더 이상 학교를 섬으로 만들어 놓지 말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제 1, 2, 3, 4 저 네 가지를 잘 하려면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때 움직입니까? 내가 자긍심이 생기고 전문성이 올라가고 우리 애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결국 정신의 문제입니다. 사기의 문제입니다. 이 사기를 올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이 교원들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북돋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울 교원 음악 대전을 엽니다. 음악 선생님들이 지금 모이셔가지고 발표할 준비들을 많은 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음악 선생님들이 듀엣을 만들어서 듀엣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피아노, 바이올린이 어울려서 지금 콘체르토 준비도 하고 있고 이런 이번 11월 초쯤 되면 그 교원 음악 대전이 국립극장에서 열립니다. 또 지금 미술 선생님들이 모이셔가지고 화가다. 내 미대 다녔던 화가로서의 꿈을 교사하시면서도 지금 살리고 계십니다. 많은 지금 미술 선생님들이 12월 초에 있을 서울 교원 미술 대전에 작품 출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미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학교 수업 끝나면 열심히 캔버스 앞에 앉아서 그림들을 그리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많이 그리셔서 지금 출품 아마 작품을 옮기고 계실 겁니다. 미술 선생님이 미술대학에 다닐 적에 꿈을 잃지 않고 화가로서의 열망을 가지고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열심히 일하실 때 그 미술 선생님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서울 교원 미술 대전을 지금 크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는 학교 선생님이면서 문학가들도 많아요. 소설 쓰시는 분, 뭐 시 쓰시는 분, 시조 쓰시는 분 많습니다. 이제 저희는 내년부터 서울 교원 문학이라고 하는 좀 문예 전문지 같은 걸 창간을 해서
교원으로서 국어를 가르치시면서 한편에서 소설가, 시인, 문인으로서의 이 역할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럴 때 저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솟는다고 믿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일 때 선생님의 자긍심이 솟고, 자긍심이 솟는 분들이 수업 시간에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행복교육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5가지가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이 5가지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을 행복하게 습관들이고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5가지 일을 꾸준히 해내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조건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기초학력을 좀 소홀히 한다, 이러지는 절대로 않을 겁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바짝 시키고 얘네들이 행복할 수 있는 습관과 능력 또 바짝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수도 서울의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